소설 들려주는 여자. 암사지도. 서기원. 형남이 다시 사창굴에 드나들게 된 일을 윤주의 눈망울이 그랬다고 그네에 뒤집어 씌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군대에서도 한 달에 한 차례쯤 휴가를 얻으면 전선에서 백여리 후방인 도읍지로 상덕과 함께 배설하러 달리던 그였기에 새삼 마음에 걸리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윤주 때문에 욕정이 도발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상덕은 사창굴에 가지 않는다.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상덕이 부러웠다. 상덕의 말 그대로 값싼 소주 몇 잔에 소용을 얻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녀를 물색하고 나서 지극히 기계적인 동작을 끝마치고 비위가 느글느글한 자기 혐오를 자꾸만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나는 틀에 짜인 일련의 절차에 실증이 날 대로 난 것이었다. 그런 밤이면 자학의 충동을 어쩔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는 선반 위에 꽂힌 월색판 화집을 꺼내어 뒤지는 것이었다. 브라크나 루오를 보는 것이 못 견딜 괴로움이었다. 보기 싫어하는 두 눈앞에 떨리는 손이 용서 없이 현란한 원색 화면을 펴놓는 것이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의 야망과 제작의 의욕과 스스로가 도취되던 휘황한 이미지는 죄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젠 귓전을 스치는 박격 포탄 소리와 전우의 단장의 비명 그리고 여인의 나체와 욕직이 나는 간판화의 원색 모두가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며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 클레의 화집을 폈다. 태양과 달, 태양에 거치어가는 붉은 꼬리를 달의 희고 가냘픈 손목이 꼭 붙들고 있었다. 아니, 태양이 제 몸은 가라앉으면서도 손바닥을 모아 달을 고이 떠받치고 있는 듯도 하다. 자니? 굵은 사내 목소리였다. 형남은 소스라쳐 화집을 덮어 방구석에 밀어놓았다. 방문이 열리고 상덕의 네모진 얼굴이 방 안의 전등불에 반사했다. 부신 눈을 껌벅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의 딱 벌어진 어깨 너머로 금음달이 파랗게 투명한 유리 수조 안의 물고기가 되어 헤엄치고 있었다. 상덕은 화집에 짧은 눈총을 주고 너 그럴 것 없다. 그러지 말고 최영과 자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만 더도 말고 그러란 말이야. 그쯤이 그중 건강에 좋지. 나야 이젠 실증이 났지만 너와 보조를 안 맞출 수도 없으니 난 토요일로 정하지. 너 일요일로 정하려무나. 그런데 마구 다니다간 큰 변난다. 했다. 이를테면 윤주 공유설이다. 형남은 당황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인마, 춘천서 교대로 놀던 일을 잊었니? 놀랄 일이 어딨어. 그런 여자와 미스 최가 같단 말이냐? 형남은 공연히 목이 메었다. 다를 게 뭐 있어. 생각해봐. 최영이 내 뭐란 말이야. 내가 뭐 걔하고 평생 살겠다든가? 난 너를 기껏 생각해서 하는 제안이다. 하긴 상덕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풀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치에 닿는 소리는 못 된다는 얼굴로. 그렇지만 미스 최가 들어줄 리가 있니? 했다. 그게 될 말이냐? 하려던 것이 그처럼 비루한 질문이 되었다. 그런 여잔데 별 수 있니? 건 네가 너무 순진해서 걔를 비싸게 보는 거야. 글쎄 내 말대로 해봐.
지금 네 요구를 거절할 까닭이 없다. 여자란 사는 본능밖엔 없는 거다. 상덕은 추근추근 설득하는 것이었다. 상덕의 말 맞다나 윤주를 비싸게 보려는 자신이 의적자는 감상에 젖은 놈이라고도 함직했다. 상덕에게 가부를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눈앞에 클로즈업 되는 그네의 얼굴이 숨가쁘게 함은 웬일인가. 그네는 과연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단연 거부하리라. 분에 못 이겨 내 뺨이라도 갈길 것이다. 그럼 그 순간 내 가슴이 후련해질 것이다. 상덕의 꼴 좀 보라. 내게 침이 마르도록 권하던 상덕의 울상을 보라. 어쩌면 나를 반길지도 모르지. 나를 싫어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망상에 지쳐버린 그의 머리는 불이 안 드는 아궁이처럼 짙고 독한 연기가 자욱이 끼었다. 대신 육신엔 어느 일정한 대상에 향하는 것이 아닌 막연한 욕망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돌아온 일요일 밤이었다. 상덕이 농락할 대로 다한 여인이라 생각하면 안이 꼽기도 했으나 그건 이른바 타산이었지. 윤주애의 안이 꼬운 느낌은 아닌 것이었다. 자정이 넘도록 상덕은 오지 않았다. 그래 흔히 기원해서 밤을 새우기에 그러려니 하는 것이나 형남에겐 예의, 배려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는 실상 안방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결심할 필요도 없이 드디어는 그네에게 가고야 견딜 자신을 기왕에 잘 알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는 안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둠 속에서 윤주의 숨소리가 흡사 오랫동안 한방에서 지내온 여인의 내음새를 뿜으며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전등을 켰다. 그네의 얼굴은 잠깐 어렴풋한 웃음을 짓더니 눈시울을 열었다. 호주머니에 두 손을 꽂고 뻣뻣이 서 있는 형남의 충혈된 눈에 부딪히자 나가세요 하고 온몸을 뒤흔들며 말했다. 나가라면 강제로 나오겠죠.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폭력으로 나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난 잘 알아요. 윤주의 낯에 핏기가 가셨다. 형남은 싸늘해지는 제 체온을 알았다. 미스 최, 난 미스 최가 그리 말할 줄 알고 있었어. 그는 잔등의 오한을 느꼈다. 기뻤다. 그건 아찔한 도취 같은 것이었다. 난 최가 좋아. 이렇게 목청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았다. 그럼 왜? 윤주가 물었다. 하여튼 난 그이한테 고백할 권리가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네는 늙고 쉰 목소리를 질렀다. 그는 시선을 윤주에 메어둔 채 뒤로 물러섰다. 전등을 끄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상덕에게 이겼다. 이렇게 자꾸만 중얼거리면서 뜰 아랫방으로 물러가는 것이었다. 윤주가 귀여워졌다. 윤주의 존재가 더욱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질량감으로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조금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튿날 상덕이 대체 일이 그 후 어찌 됐느냐는 기색을 통째 드러내뵈며 바삐 돌아왔다. 윤주는 대뜸 상덕을 안방으로 청하였다. 간밤의 사건을 고에 바칠 것이 빤하다. 한데 형남아 이리 좀 와 하고 상덕의 우악스런 목소리가 울려왔다. 형남이 안방에 들어가니 뜻밖의 그를 맞이하는 윤주의 눈초리엔 애원의 빛이 서렸다. 상덕은 거친 숨결로 그러니 마음대로 해. 형남은 나나 똑같단 말이야. 형남이를 모욕했다면 그건 바로 날 그렇게 한 거야. 최영이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따위 캐캐 묵은 관념으로 집안을 칼칼 찬게 만들 게 뭐냐 말이야. 어?
상덕은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숨기려는 윤주에게 퍼붓고 있었다. 부릅뜬 그의 눈은 잔인한 기쁨에 타오르고 있었다.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면서도 벌름벌름하는 코끝이 그네가 형남을 물리치고 그에게 곧 호소한 사실에 만족과 어떤 우월감을 감추지는 못하였다. 상덕아, 너 미리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구나. 그러나 이 말을 한번 토해놓는 날엔 모든 일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치워라, 내 잘못이었다. 형남은 간단히 말했다. 상덕의 그 허심한 웃음과 험상궂은 말솜씨로 위장된 마음엔 누구보다도 소심하며 항상 자질구레한 근심이 늘러붙어 있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어쩐지 상덕이 가엾어지는 것이었다. 윤주는 종시 입을 다물었다. 상덕에게서 그네가 만일 형남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의사라면 이 집을 나가라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덕아, 제발 치워라. 미스 최에게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씻어버려. 그저 내 실수지. 형남은 아마도 윤주가 상덕에게 정이 떨어졌을 것이라 미루어졌다. 그 자신과 윤주가 함께 상덕과 맞서고 있으며 서로가 공동의 피해자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 뒤 형남은 윤주의 변화를 참을성 많은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전 그대로의 윤주였다. 어쩌면 상덕한테서 받은 굴욕과 그네가 형남에게 준 그것과를 서로 상쇄해서 감정의 밸런스를 얻은 것인지도 몰랐다. 이왕 집을 나서지 못할 바에야 꺼림칙한 낯을 보이는 게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긁는 일이라는 생각이리라. 형남은 그런 윤주가 측은하며 더욱 끌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 여자나 쉽사리 흉내낼 수 있는 재주가 아닌 것이었다. 빈틈없는 계산이라 하기보다는 천성이 영리한 탓인 것이었다. 상덕은 게으름이 한층 더해진 성쉽다. 햇살이 대청마루 구석에까지 퍼지고 그리다만 캔버스에 밑을 찌음해야 거무스레하게 부은 얼굴로 엉클어진 머리를 득득 긁으며 건넌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윤주는 구멍탄 위에 올려둔 세숫대야에 찬물을 타서 마루에 놓아준다. 그네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기 수상할 것도 없었지만 형남은 그날따라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그네의 뒤거지가 당연하다는 양 한층 요란스럽게 부르르 소리를 내어 마구 물방울을 사방에 튀겨가며 여드름 자국 투성이의 뒷목을 손등으로 부벼대는 꼴이 사뭇 비위에 거슬렸다. 최영은 내 물건이란 말이야. 이제 똑똑히 알았지? 하며 고소롬하게 웃는 것만 같은 것이다. 그는 상덕이 사내답지 않게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일주일이면 의례껏 한두 차례의 용돈을 달라고 인마 200환 채워서 1000환 내 하고 형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던 일은 영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바둑을 두러 나가는데도 담배 한 갑만 집어넣고는 성큼 나서는데 그쯤 다니니까 입장 요구 뭐고 공짜거든. 따지고 보면 내 거기 쏟아놓은 돈만도 집 한 채 좋게 되겠다. 목청을 돋구는 것이었으나 형남에겐 서투른 허세로만 보이는 것이었다. 이때껏 몰랐던 상덕의 쓰디쓴 혐오와 한편 안쓰러운 동정이 한데 섞갈린 뭉클한 심정인 것이었다. 그달 급료를 받자 형남은 만환 뭉치 하나만을 그림의 재료값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통틀어 한 달의 경비라 하여 상덕 앞에 내놓았다. 그건 그 안에서 상덕의 용돈도 적당히 마련해 보라는 의도가 품어져 있었다.
날 주면 어떡해? 상덕은 돈 뭉치를 마땅치 않게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때껏 쌀이 떨어졌다. 나무가 모자란다 하고 윤주가 그시그시 상덕에게 알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형남에게 전하곤 하는데 형남은 마침 수중에 돈이 있으니 제가 낸다는 양으로 해서 상덕에게 주었던 것이다. 최영한테 주면 되잖아. 상덕아,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오해라도 있는 것 같구나. 오해? 오해가 어딨어. 생각해봐. 네가 번 돈이 빤한데 구태여 내 손을 거칠 게 없잖아. 도리어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지금까지 그럼 네가 받은 일은 뭐야? 임마, 내 언제 최영을 내 와이프로 여겼더냐? 그랬음 내가 너한테 그랬겠냐 말이야. 거야 지금까지 습성으로 그리 됐지만 이젠 뭘 그리 복잡하게 할 까닭이 없지 않니? 상덕의 이 말에 형남은 우라가 치밀었다. 항변의 말이 마구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나 막상 무슨 대꾸가 그중 적합한지 망설여지며 필경은 그래? 그럼 좋다 하고 잘라버렸다. 상덕이 밉기도 했지만 보다 오히려 까닭 모를 슬픔이 몰려드는 것이었다. 문득 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밤이면 허리가 뻐근하도록 간판장이 노동을 견디어가며 상덕과 윤주를 부양하는가. 아니, 그것은 고사하여 지난 일을 생각해서 달갑게 치른다 하자. 하나 이처럼 착잡한 갈등에 언제나 구질하게 살아야 할 의무란 도시 없지 않느냐고 생각되는 것이다. 윤주의 애정이 자기를 얽매어 두고 있는가. 그는 해답을 바랄 수 없는 반문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상덕이 말한 대로 돈 뭉치를 윤주 앞에 내놓았다. 이걸로 이달은 어떻게 꾸려봐요. 그리고 상덕이 용돈도 이 안에서 뽑아봐요. 하고 그네의 동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네는 시무룩해서 돈을 싼 헌 신문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삼면 기사인 듯 자극적인 표제가 보였다. 상덕에게 주려고 했는데 마침 생각난 김에 이렇게 하니 달리 마음을 쓰진 말고. 그는 실상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꼭 마음에 없는 소리를 너저분하게 짓거리는 그런 깨름칙한 느낌인 것이다. 공연한 자선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아니라는 걸 내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네는 또박또박 떼어가며 말했다. 미스 최, 그런 당치도 않은. 그만두세요. 이 돈이 말하자면 날 사겠다는 표시죠. 적어도 이 돈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아니에요? 그네는 비로소 눈을 치뜨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왔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면 못 써, 미스 최. 나를 오해하고 또 자신을 욕되게 하고. 당신에겐 부당하게 비싼 흥정인지도 모르고 어쩜 너무 싼지도 모르죠. 그때 미스 최하고 형남이 질렀으나 난 지금의 나를 나 이상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흥정에 응하겠어요. 돈은 내가 받아두지요. 나로서는 비싸고 싸고 따질 여유가 있나요? 그건 당신이 잘 아시겠지만. 그네는 입술을 비틀며 억지 웃음을 짜냈다. 최, 난 최를 사랑하고 있다. 벌써부터 말하려 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만둬요. 사랑은 영화 속에나 있는 거예요. 상덕 씨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오해했던 내 꼴을 보셨겠죠. 최같이 젊은 여자가 왜 늙은이 소리를 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다는 데야 낸들 어떻게 못하지요. 하여튼 난 당신의 요구를 받을 테니까요. 최는 그럼 상덕을 아직도 사랑하는가? 질투는 마시기를. 난 두 분 다 사랑하지 않죠. 발작을 일으키듯 웃었다.
형남의 얼굴이 검붉어졌다. 그래. 짤막한 신음소리만 토했다. 애정의 폭발적인 고백을 무참히 짓밟고 무안해하기는커녕 그를 비웃는 그네에게 치솟는 분노를 겨우 참아냈다. 그래. 흥정이 다 됐다고? 좋아. 이젠 아주 간단하게 됐군. 현금거리란 말이지. 그럼 나도 주판을 놔야겠는걸. 그는 인중머리를 꿈틀거리며 표독스럽게 빈정대는 것이었다. 형남은 상덕의 외박을 기다렸다. 아니, 빈틈없이 겨누어 노리고 있었다. 윤지혜의 욕망이라기보다 그네를 짓밟지 않고서는 자기가 사내 자식이랄 수 없이 지지리도 못난 놈이 된다는, 말하자면 열등 의식의 극악스런 반발이라고 할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해치워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절정에 놓여있는 듯한 강박의식에 억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마음 한구석엔 현금의 흥정에 응하겠다던 그네의 말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윤주의 심리를 캐고 든다면 그때까지 상덕에게 다소라도 애정을 느끼고 있던 그네가 이번엔 상덕에게 안갚음으로 해서 형남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가 좀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두 사내에게, 더구나 친구끼리인 두 사내에게 그네는 몸을 맡김으로써 상덕에게 소위 애정의 복수를, 형남에겐 도내의 보복을 일거양득으로 일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미묘한 삼파전에서 본전마저 떼이고 나자빠지게 될 사람은 바로 형남이 자신임을 쉽사리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사적인 태도라는 미명 아래 아예 윤주의 무관심으로 끝내 견디어 볼까. 이까지 생각에 미치자 불현듯 윤주의 얇고 긴 입술이 떠오르며 그 입에서 어쩜 내 몸이 너무 비싼지도 모르죠 하는 도끼를 뿜는 듯한 말이 귀를 쑤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또다시 아슬아슬한 절정에 놓인 자신을 의식하며 윤주를 정복함이 마치 절박한 의무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가장 충실한 행동일 수 있다고 수긍게 되는 것이다. 하나 형남은 내심 쓰디쓰게 웃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온갖 그럴싸한 천착이, 또한 요리조리 재주를 부리며 뚫어진 구멍을 꿰매어가는 바느질의 논리가 윤주와 자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욕심에다 대면 얼마나 공허하고 무력한 것인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웃는 것이었다. 기회는 뜻밖의 일찍 돌아왔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의 창녀로 다루어 주자던 결심은 윤주의 몸을 껴안자 난 최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난 최가 좋다. 이렇게 중얼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네는 물이 흠뻑 뺀 육중한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네가 생리적인 흥분에 허덕일 것을 집요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인형애의 자독 행위와 다름없는 꺼림칙한 뒷맛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모욕이었다. 아무런 갚을 길이 없는 모욕이었다.